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3월 첫 수업이죠? 예. 다른 과목들은 다 들어갔습니까? 첫 주 수업 다 들어갔습니까? 아, 학교로만 들어갔습니까? 아, 그럼 다 이번 주부터 수업인가요? 아, 예. 3월달에 지금 처음 오신 분 몇 분 계시죠? 몇 분이나 계십니까? 어, 처음 오시는데 왜 뒤에 앉으셔? 에, 그, 책을요, 조금 넘기면요, 페이지가 표시 안 되는데, 이 책에 차례 있거든요. 컨텐츠에서 이 책이 차례 있습니까? 예, 앞쪽에요. 찾으셨나요? 예. 오늘 저기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하고 있고요. 이 과목에서 우리 시험에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은요, 이 부동산 관련된 공적 규제 법률 6가지 법률 모아서 하나의 과목을 만든 거예요. 공법이란 따로 법률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이 과목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공적 규제 법률 첫 번째 법률은 여기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컨텐츠 1에 거기 보시면 페이지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챕터 1에 보면 거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와 있나요? 자, 이 법에서요, 우리 시험에서 12문제가 출제돼요. 12문제가요. 3월달에 처음 오신 분은 적어두세요. 1월달에 오신 분은 다 적어두셨죠? 이 파트는요, 자, 이제 국토란 말은, 자, 전국에, 자, 토지를 줄여서 국토란 개념을 쓰고요. 자, 이용을 한다는 말은 곧 개발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토지, 국토에 대해서, 자, 이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계획 이용만 하거나 개발하게 되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 이 법은 국토에 먼저 성계획을 세워서 후에 개발하는 취지로 법률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은 크게 국토의 계획 파트하고 국토의 이용 파트 두 파트로 나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획 파트에서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다음으로는 이 계획에 맞춰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기본적인 공간구조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으로 어떤 방향을 정하고 나면요,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정비, 보존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계획인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입안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들이요, 총 6가지 내용들은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자, 이 변경하는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린벨트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이나 도시 제한구역, 시가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거든요. 자, 이 5개를 묶어서 용도 구역이라고 불러요. 이 용도 구역을 지정하거나, 자, 이 변경하는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가 우리 대구나 경산 같은 데도 도로 같은 시설 있습니까? 도로나 철도,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기반 시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
자, 개량하는 이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된 세 번째 내용이고요. 자, 네 번째로 자, 도시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정비사업에 관한 이 계획 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된 내용이고요. 자, 다섯 번째가 자, 지구 단위 자, 계획구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자, 이 변경하는 계획과 자, 지구 단위 계획 자,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우리가 계획 파트가 다 끝나게 되거든요.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국토의 개발 파트에 가게 되면 자, 우리가 국토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하더라도 난개발이 100% 해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일정한 개발행위 이 6가지 개발행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 받고 하라는 제도로서 이 개발행위 허가 제도라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개발행위를 사전에 허가받고 하더라도 자, 우리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자, 기반 시설에 자, 부족이 우려되거나 예상이 되는데 도저히 이 지역은 기반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거든요. 이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는 자, 개발, 밀도, 자, 관리 구역이라는 걸 지정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는 개발의 밀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기반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은 여기서 관리를 한다는 말은 규제를 하거나 더 강화를 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규제를 하거나 강하냐면 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더 강한다는 거죠. 그럼 건폐율 용적률을 강한다는 말은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낮춰버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기반시설의 부족의 우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이 지역은 기반시설의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이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는 이 기반시설이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거나 각종의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 주긴 하지만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본인이 그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하라고 지정하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파트에서는요. 자, 이렇게 국토의 계획 파트에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 내용들까지 다 배우고 나면 자, 국토의 이용 파트나 개발 파트에 가게 되면 이 개발행위 허가와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을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부르거든요. 이 기반시설 연동제까지 배우게 되면 자,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다 배우게 돼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법률이요. 자, 도시개발법이 있거든요. 자, 밑에 보니까 이제 챕터 2에 도시개발법 나옵니까? 자, 이 도시개발법에서 우리 시험에서 6문제 출제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자, 신도시 개발 사업 절차를 다룬 법률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대구나 경산에서 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신도시 사업이 필요한 이 지역에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돼요. 그럼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 지역에 왜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사업이 필요한지 목적이 있겠죠. 자, 그러면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자, 다음으로는 도시개발구역이 자,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자, 도대체 사업을 어디에서 할 건지 어디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자, 다음으로는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건지 시행자를 정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신도시 개발 사업은요.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자가 되는 자가 자, 먼저 첫 번째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자, 공공기관도, 자,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공공기관 중에서는 LH공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데서 사업시행자로서 제일 많이 하고요. 자, 세 번째로, 자, 정부, 자, 출연기관, 또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로, 자, 지방공사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자, 이들을, 자, 바로 공공사업시행자라고 부릅니다. 자, 대구에도 혹시 대구 도시공사 들어보셨습니까? 아, 이런 데를 지방공사라 불러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이 토지 소유자는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면적을, 자, 3분의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만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자, 여섯 번째로, 자, 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자, 자율적으로 조합에 의한 걸 결성할 수 있는데, 이때 결성한 조합을 도시개발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자, 원래 회사나 공장 같은 법인이 수도권 지역에 있다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자, 여덟 번째로, 자, 우리가 나중에 주택법이라고 하는 법에 가면요, 자, 등록사업자란 말 배우거든요. 그냥 대형 건설사 생각하시면 돼요. 이 등록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아홉 번째로, 자, 토목공사업자나 아니면, 자,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중에 학개론이라는 과목 1차 과목에 가면요, 부동산 투자이사 배우거든요. 이것들을 일명 니치라 불려요. 자, 이들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단한 5번부터 11번까지 사업시행자를 민간사업시행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자, 이 사업시행자들은요, 나중에 이제 도시개발사업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도시개발사업은요, 이 시행자들이 사업할 때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수용 방식이라는 것은, 자, 종전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강제로 뺏어요. 강제 수용한다고요. 그럼 수용하고 나서, 자, 보상금을 주고 내쫓는 방식을 수용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로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방식은요, 자, 종전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 땅을 뺐습니까? 안 뺐습니까? 환지 방식은. 환지 방식은 뺏는 방식이 아니에요? 뺏는 방식이 아니라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환지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리고 환지 방식을 섞어서 혼용하는 방식도 사업 시행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혼용 방식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진 않아요. 혼용 방식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 방식은 총 3가지 방식이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수용 방식의 특징하고 환지 방식의 특징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그럼 쉽게 설명해드리면,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돈으로 줄까요? 땅으로 줄까요? 그 차이거든요. 뭐 받으실래요? 땅으로 받으실랍니까? 그래서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요. 자, 다만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요, 자, 땅을 뺏는 게 아니다 보니까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땅을 어떻게 돌려줄 건지, 위치는 어떻게 돌려줄 건지, 면적을 얼마나 줄 건지 약속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하는 약속을 환지 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자, 환지 계획 인가를 받아야지만, 자, 이제 환지 방식은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지 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자, 우리 환지 방식은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업에 착수해가지고,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요. 자, 이 사업 시행자는 자,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환지 처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자,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의 면적이나 위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내가 환지를 어떻게 돌려받을 건지 환지 계획에서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를 교부해주고 그리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이 행정 처분을 환지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까지 딱 해줘야 사업 시행자는 모든 역할이 다 끝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신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환지 방식은 몇 년마다 물어봐요? 몇 년마다. 우리 시험에서 물어본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나서 신도시가 한 30년이나 40년 정도가 경과되면 이 신도시가 좀 어떻게 변모할까요? 신도시 조성했는데 한 30년, 40년 지나버리면 이 신도시가 좀 구도심으로 바뀌게 됩니까? 그래서 이 구도심 지역을 다시 정비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들어보셨습니까? 이 정비사업 절차를 다룬 법률인 자 우리가 그 챕터 4에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도 도시고 여기도 도시네요. 그러면 이 3번에 있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구도시를 얘기해요. 그럼 이 구도심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정비 사업의 절차를 다룬 법률인데 이 정비법에서 우리 시험에서 6문제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책 오른쪽 가시면 그 챕터 3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나와 있습니까? 자, 거기도 우리 시험에서 6문제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정비 사업을 하려면요. 자, 가장 먼저 정비 기본 계획이란 것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정비 기본 계획은요. 수립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앞으로 이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한 지역에 자,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한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서 정비 예정 구역이 지정이 되면 자, 이 예정 구역에서 가장 사업이 시급한 곳을 정해서 자,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자,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대구나 경산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정비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요. 제가 정비 구역 묶이는 그 동네나 아파트 입구에는 뭐가 붙는다고 했습니까? 정비구역이 딱 지정된 아파트나 그 동네 입구에는 뭐가 붙는다고? 현수막이 붙어요? 현수막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경축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붙인다고요? 왜 이렇게 현수막 붙인다고 했습니까? 정비구역 딱 지정된 지역에서는 집값이 오르거든. 집값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집값이 오른다는 것을 경축한다는 거죠? 경축해서 딱 붙이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앞으로 여기에서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건지 시행자를 정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정비사업은요. 사업의 종류가 크게 3가지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그럼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주로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주로 어디냐면 달동네 같은 지역이에요. 이 달동네 일명 개선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자면 자, 이 지역에서는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같은 사람들은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로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자, 주로 시장이나 군수 등이 해주는 사업이고요. 자, 두 번째로 재개발 사업인데요. 자, 이 재개발 사업은요, 정비 기반 시설은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상공업적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상가나 공장도 밀집한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 이 재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원칙은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사업인데, 단 토지동 소유자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동 소유자들이 직접 사업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요. 자, 이 재건축 사업은요, 정비 기반 시설은 대개 양호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은요, 주로 누가 사업을 시행하냐면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 설립하지 않고 시장 군수 등이 주로 해주는 사업이고,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자, 원칙은 조합이라는 걸 설립해서 해야 되는데, 단 재개발은 토지동 소유자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동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만일에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요,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자,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자, 먼저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야 되는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요. 그럼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자, 창립 총회라는 걸 개최해가지고요, 자, 정비사업 조합이란 것을 자, 설립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 정비사업 조합은요, 조합 설립인가 받고 나면요, 앞으로 이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건지, 자, 사업 시행 계획이란 것을 자,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좀 전에 우리가 정비사업은 크게 종류가 세 가지 사업이 있다고 했습니까? 근데 세 가지 사업을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방법. 시행하는 방법.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총, 제가 손가락을 왜 5개 펴놨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총 5가지 방법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해주고, 토지동 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한 방법으로 사업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수용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 그 다음에 관리처분 방식, 그 다음에 혼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죠. 재개발은 사업 시행하는 방법이, 재개발은 두 가지 가능합니까? 관리처분하고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은 오직 관리처분 방식만 가능합니까? 재건축은 1월달에 공부하신 분들 좀 오래됐죠? 이 파트. 자, 그래서 우리 그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할 때요, 공통적인 사업 시행 방식이 관리처분 방식이거든요. 관리처분. 자면 관리처분 방식이라는 거 하는 것은요, 자, 이 관리처분이라는 말은 제가 일종의 분양권을 주는 방식이라고 했습니까? 분양권을 주는 방식을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내가 종전에 오래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를 딱 무너뜨리고요, 해체를 하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새 아파트 짓는 방식을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종전에 낡은 주택이나 아파트 가지고 있게 되면, 자, 여기에다가 새 아파트 짓게 되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분양권을 주는 방식을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했죠.
이걸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주면 받으실래요? 종전에 낡은 아파트 허물고 고층 아파트 지어요? 그럼 고층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분양권을 준다고요. 이 방식을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본식 표현인데, 자, 쉽게 생각하면 그냥 분양권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만일에 나한테 새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고 하는데, 자, 만일에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새 아파트보다 만일에 가격이 낮게 되면, 새 아파트 분양권 받으려면 나는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되겠죠? 이걸 분담금이라 부르거든요. 분담금을 더 내야 된다고요? 자, 근데 만일에 예외적으로 종전 아파트가 새 아파트보다 가격을 만일에 더 높게 책정해주면,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새 아파트보다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주면 아파트도 주고 돈도 주고 하는 방식을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부른다고요? 무슨 방식이 이해됐습니까? 관리처분 방식. 자, 그러면 이렇게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하려면요. 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은 후에, 자, 관리처분 계획이란 것을 자, 수립해가지고 이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관리처분 방식은 일종의 제가 얘기하는 분양계획입니까? 분양권을 준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는요. 자,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던 종전 아파트의 가격을 얼마를 정해줄 건지, 그리고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내가 종전 아파트가 새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게 되면 계략적으로 분담금을 내야 되겠죠? 분담금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해 줄 때 위치는 어디에, 몇 동에 몇 호 아파트를 분양해 줄 건지 그런 계획들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부르는데, 자,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으면요. 자,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자, 이제 기존 아파트 철거에 들어가요. 그럼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기 전에는 기존 낡은 아파트를 철거 못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딱 떨어져야지만 기존 아파트 철거할 수 있다고요? 그럼 기존 아파트 철거에 들어가니까, 자, 이제 본격적인 새 아파트 공사에 착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정비법에서는요,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나면, 자, 기존 아파트의 철거에 들어가니까, 자, 새 아파트 공사에 착수하는데,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새 아파트는 어떻게 지어야 되고 어느 공법으로 지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아파트 짓는 것은 주로 누가 해야 될 역할입니까? 시공사, 건설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짓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안 물어본다고요? 자, 그러면 공사에 착수해서, 자, 새 아파트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자, 사업 시행자는, 자, 이 건설된 아파트에 대해서, 자, 종전에 땅이나 건물,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새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고시한 다음 날이 되면요. 자,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딱 해줘야 사업시행자는 이제 모든 역할이 다 끝나게 돼요. 자, 이런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이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인 정비법에서 우리 시험에서 6문제가 출제된다고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건 신도시 개발사업 절차를 다룬 법률이고, 자, 여기는 구도심이에요. 이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다룬 내용인데, 자, 그러면 오늘 계략적으로 보더라도 위에 게 좀 절차가 복잡합니까? 밑에 게 복잡합니까? 밑에 게 좀 복잡해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 사업이 좀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요? 다만 시험 문항수는 똑같이 6문제거든요. 문항수는. 근데 정비법은 우리 시험에서 좀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책을 하나 넘기시면 챕터 4에 건축법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챕터 5에 주택법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배우는 이 건축법하고 주택법은요. 자, 시험 문항수로 보면 똑같이 각각 7문제씩 출제되거든요. 둘 다. 7문제씩 출제되는데, 자, 그러면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자, 여기는 건축법이고, 여기는 주택법이네요. 그러면 건축물하고 주택하고 도대체 그거는 뭔 차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 일단 대상물이 좀 달라요. 대상물이. 자,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주로 건축물이 대상물이거든요. 그럼 건축물이라 하면 주택도 있을 거고, 상가도 있을 거고, 공장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보면 혹시 오피스텔 들어보셨습니까?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건축법 적용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택법에서는요. 자, 우리 건축물 중에서 주로 주택만이 대상물인데, 자, 그러면 여기도 주택이 있고 여기도 주택이 있네요? 그럼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우리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주택은요. 자, 우리가 단독주택은 호라는 개념을 쓰고, 공동주택은 세대라는 개념을 써요. 자, 그래서 한 번의 주택을 30호나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한꺼번에 건설하고자 할 때는 주택법을 적용하고요. 자, 주택을요, 한 번에 30호나 자,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 적용해야 한다고요? 그럼 두 개를 구분할 때요, 주택 수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되는데, 한 번에 내가 30개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는 어떤 법? 주택법 적용하는 거고, 30개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 적용하는 거라고요? 자, 내가 이번에 수성이나 시지나 경산에서 연립주택을 한 40세대 짓고 싶어. 연립주택을. 그럼 어떤 법? 주택법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시지나 경산에서 단독주택 딱 하나만 짓고 싶어. 이때는 어떤 법? 건축법 적용한다고요? 두 개를 구분할 때. 그래서 주택수에 따라서 주택수가 30개 이상이면 어느 법? 주택법이고 30개 미만이면 건축법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제일 쉬워요. 자,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를 그냥 사업 시행자로 갈게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자, 제가 편의상 건축주라고 할게요. 사실은 이거 합격해서 이거 다 꿈 아닙니까? 건물주, 조물주 위에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를 제가 편의상 건축주라고 부를 텐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자,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 건축하고자 할 때는 자, 허가권자에게 허가받고 건축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다만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모든 건축물은 허가받아야 되는데, 다만 그 규모가 조금은 규모가 적은 건축물, 이런 건축물들은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관제해주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축주는요. 자, 건축 허가나 신고를 한 후에 자,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나중에 건축물 공사에 착수해가지고 자, 공사가 종료되고 나면요. 이 건축주는요. 나중에 건설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사용 승인 받은 후에 자, 본인이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유지하거나 관리에 대해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주택법에서는요. 자,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주택 건설 사업 주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 이들을 바로 시행자라 부르는데, 이 사업 주체는요. 자, 한 번에 30호나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자,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요.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고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주택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 자, 공사가 종료되고 나면요. 자, 이제 사업 주체는 사용 검사라는 걸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사용 검사 받은 후에 해당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는요.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 공급할 때, 주택 같은 거 공급할 때, 자, 이 사업 주체가 나중에 아파트 다 짓고 나면 분양합니까? 이미 짓기 전부터 분양해버립니까? 우리나라는. 공사 착수하면서 이미 아파트 분양해버리죠? 아파트를. 그래서 나중에 조감도 보여주면서 여기다가 101동, 102동 이렇게 배치될 거고, 동 내부는 이렇게 만들 겁니다라는 조감도 보여주죠? 조감도 보여주면서 아파트 팔아버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중에 공사가 다 종료되고 나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착수하면서부터 아파트 분양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분양 방식이라고요. 후분양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공사에 착수하면서 이 사업 주체들이,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할 때 미리 이 주택이 어떻게 지어진지 보기 위해서 어디 가봅니까? 나중에 아파트 이렇게 지을 겁니다라는 거, 실내 이런 거 이렇게 지을 겁니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 우리 한번 들러봐요. 모델하우스 같은 데 들러봅니까? 그래서 일명 견본주택이라고 부르죠? 견본주택 가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아파트를 주택에 의한 거 공급할 때는 선분양 방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나중에 사용검사 받은 후에 해당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주택이 여러가지 투기 수단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주택법에서는요, 주택을 공급할 때 이 주택의 공급을 규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공급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주택법에서 펼치고 있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제 정책으로서는 먼저 첫 번째로 아파트 같은 주택의 분양 가격이란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시행하고 있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주택의 전매를 제한할 목적으로 지금 시지에 뭐 지정돼 있습니까? 투기과열지구 지정돼 있습니까?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우리 대구의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다 뭐가 지정돼 있나요? 조정대상지역 지정돼 있죠? 자, 원래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기 전에는요, 내가 아파트나 분양권 취득하게 되면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었어요? 못 팔았어요? 이게 지정되기 전에는. 분양권이나 이런 거 피부쳐 파셨잖아. 피부쳐가지고. 파는 거 아무런 제한 안 받았어요? 아무런 제한 안 받았는데 딱 이게 두 개 지정이 되니까 앞으로 여기서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나 분양권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래요? 일정한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한테 팔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전매라고 부르거든요. 전매를 제한해버린다고. 일정한 기간 동안은. 자, 그래서 이걸 전매를 제한하기 위해서 자, 이거 두 개를 지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택법에 보면 자, 주택의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의 정서나 지위 같은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청약통장 같은 게 있습니까? 청약통장. 이 청약통장 이거 마음대로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청약통장 같은 것들을 양도하거나 양수, 알선, 강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택법에서는요. 자, 이걸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 투기 수요로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 주택 공급질서를 규제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우리 주택법에서 이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주택법에서 배우게 돼요. 자, 이제 주택법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다 배우고 나면요. 자, 이제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 챕터 6에 보면 농지법 있습니까? 자, 이 농지법을 배우게 되는데 자, 이 여기서는요. 우리 시험에서 두 문제 출제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요. 자, 원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주체는 농사를 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유한 농지를 원래 농업 경영, 아니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내가 만일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농사를 짓기 싫으면 나를 대신해서 농사를 대신 지어줄 사람들을 대리 경력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만일에 농사 짓기 싫으면 농지 임대차 줘도 돼요. 임대차. 그럼 농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 배우게 되고요. 자, 우리 농지라고 하는 땅은요, 우리가 식량을 생산해야 되는 땅입니까? 농지. 그럼 농지는 나중에 마음대로 개발하거나 투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마음대로 개발하거나 투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농지는 주로 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지 보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농지법에서 각종 내용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농지법은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하고 이 보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단 우리 시험에서는 두 문제밖에 안 나요. 두 문제. 그래서 나중에 그 시험 치실 때 두 문제 중에서는요, 한 문제는 맞추게 해드릴게요. 확률 50%.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맞추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농지법은. 그래서 농지법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너무 깊이 공부하지 마세요. 두 문제 다 맞출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한 문제 맞추면 돼요. 두 문제 중에서.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 부동산과 관련된 공적 규제 법률 이 6가지 법률에서 총 40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40문제 중에서 자, 24문제를 맞추게 되면 60점이에요. 만일에 16문제 맞추죠? 16문제 40점이에요. 그래서 공법은요, 40점에서 60점 이 사이만 맞추면 됩니다. 이 정도만 맞추셔도 충분하다고요. 다만 자신이 없더라도 16문제 미만으로 가시면 안 돼? 이거 미만으로 가면 좀 곤란해요? 다른 과목이 100점 맞아도 우리 국가자격시험은 관학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16문제 미만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자신이 없더라도. 이번 주부터 해서 전 과목 다 수업을 하실 텐데 2차 과목 중에서는요, 처음 공부하시는 수강생들이 조금 접근하기 쉬운 내용이 공인중개사법이거든요. 공인중개사법. 공부해보시니까 좀 쉽잖아요. 중개사법.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좀 쉬워요. 접근하는 게 공법에 비해서는 좀 쉽거든요.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법 쌤 또 안 웃깁니까? 아지아 했다면서 태국분인데 그 공인중개사법에서 점수를 좀 올리셔야 되거든. 2차 과목은요. 공법은 사실은 옛날에는 반포기 과목이었어요. 그냥 포기하는 과목이었거든요. 이거 그냥 점수 꽈락이나 면하자 하는 이런 과목이었는데, 근데 공부하시다 보면 공법이라는 과목이 의외로 실무와 많이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조금 재미있으신 분들은요, 이 이상 맞추셔도 돼? 32문제 이렇게 맞추셔도 된다고요? 공법? 공부하시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 공법이라는 과목 공부하시다 보면 처음에 접근이 좀 어려운데 책이나 이런 걸 좀 잡고 나면요, 나중에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되게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체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실 때는. 그래서 이걸 좀 파악하고 나면 나중에 시험에서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점수를 2 이상 좀 맞추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상 좀 맞추면요, 다른 과목들이 좀 부담이 적거든요. 지금 공시법, 세법은 지금 거의 반포기 상태 아닙니까?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뭐 공부하고 좀 기억날만 하면 또 까먹었다가 2주에 한 번씩 공부하니까 공시법, 세법은 나중에 좀 후반에 몰아서 하시고, 그럼 지금 초반에는 1차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1차 학계론하고 민법 무조건 하셔야 되고, 2차 과목 중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좀 쉽거든요. 접근이.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네. 어려웠나 보네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좀 올리시고 공법은 50점이나 60점 정도 맞으시면 돼요.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3월달에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계략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의 계략적인 체계 있죠? 체계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라는 거 말씀드렸고 올해 그 10월달까지 저랑 공부해가지고 그 공법에서도 좋은 성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3월달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본진도 나갈 텐데요. 자, 본진도 나가면요. 제가 이제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정리할 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오지선다형 문제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해설해 드리면서 이렇게 이론 복습하는 과정 거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저기 우리 기본서 40페이지 있죠? 40페이지부터 나올 거고 아마 책에도 참고하실 분은 4페이지 있습니까? 4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본진도 나가도록 할게요.